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먼저 이슈 점검 하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대에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다소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이어서 이렇게 좀 사운드 문제나 아니면 이런 목소리 문제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가 제 목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듣기 거북하지 않은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슈 점검이 또 왔습니다. 근데 긴급 이슈 점검은 아니고요.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올해만 7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게 언론에도 좀 자주 오르고 내렸는데, 북한이요, 중앙통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성8형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그러니까 앰플이죠,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2010년대부터 핫 이슈로 떠오른 무기체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핫 이슈가 아니라 사실 2010년대부터 이게 좀 얘기가 됐었어요. 이게 아는 사람들은.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주 재수가 없죠. 다른 대륙은 없어요, 거의. 미국 빼놓고선.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개념조차 잘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대로 설명하는 언론을 제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개념이 막 섞여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 점검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반드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 주변국에 이걸 개발하고 있는 주변국의 현황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무기란 뭐냐면은 그냥 초음속이 아니라 극자가 붙잖아요. 극이 붙으니까 좀 더 빠르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류로 이게 스크램제트나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스스로 추진하는 체계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뭐냐면 글라이더처럼 활공이 가능한 부스트 글라이더 체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체계가 대표적인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제가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엔진 얘기를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요 그림 한번 봐주시죠. 맨 위에 있는 게 기존의 터보젯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팬블레이드가 여러 개 팬블레이드가 있잖아요. 이쪽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컴프레션 압축이 돼서 컴포지션 연소가 되고 익스펜션 확장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터보젯 엔진은 앞에 공기 압축을 위한 블레이드가 존재를 하는데 램제트 엔진을 한번 보시죠. 램제트 엔진. 기존의 터보 엔진 같이 압축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압축기가 필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 경사 충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경사 충격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B번 램제트에다가 어떻게 해놨나요?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실선을 그어놨죠. 몇 개.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통로로 이렇게 땅땅땅땅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사 충격 효과라고 하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사 충격 효과로. 이렇게 되면은 따로 압축기가 필요 없이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를 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스크램제트는 뭐냐? 스크램제트 역시 원리는 램제트하고 유사하지만 좀 더 정교한 형상이 요구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램제트는 작동하는데 마하 1의 속도가 필요하고 스크램제트는 마하 5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크램제트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 램제트하고 스크램제트가 혼합된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 기술이 지금 개발 진행 중입니다. 각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3M22 지르콘이라는 이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올해 실전 배치가 전망이 돼요. 이게 무려 마하 9의 속도가 나온대요. 사정거리는 1000에서 2000km고 고도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도가 20km 이하로 날아가요. 미국은 X-51 웨이브라이더라는 걸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 실험 단계예요. 이제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제 미국제 X-51은 고도 15km에서 240초간 마하 5.1까지 가속해서 426km를 비행했대요. 아직 나온 데이터만 보면 러시아에 비해선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기초개발을 2017년도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이야기는 후반부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개발하면 되는데 네. 또 다른 게 왜 나와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제가 말만 들어도 복잡하지 않나요? 이게 한마디로 기술 장벽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이와 비교해서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글라이더 형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부스트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무기예요. 이 부스트 글라이더형 무기는 중국이 이미 DF-17, 둥펑 17을 실전 배치했어요. 이게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중국이. 요걸 중국이 먼저 배치했고 미국도 2023년 내년이죠. MGM-192 퍼싱 3 LRHW 부스트 글라이더형 미사일을 배치한대요. 내년에.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중용소 램제트 엔진 기술에 비해서는 기술 장벽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트 글라이더 체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심지어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보유를 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종류 다 가져야 되는 상황. 일단은 기술 장벽 낮은 것부터 갖고 그 다음에 기술 장벽 높은 걸 가져요. 그럼 왜 그럼 두 개를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는 제가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단 먼저 중국이 먼저 배치를 했던 중국이 실전 배치를 한 부스트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먼저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 부스트 글라이더 네. 이 체계라는 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게 탄도미사일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비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부스트 글라이더를 탑재한 요 미사일이 상승 단계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처럼 고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해서 고도와 속도를 얻어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 거냐, 로켓에 실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탄도미사일은 그럼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점에서 어때요? 정점을 거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게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그대로 낙하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에요. 뭐 요즘엔 뭐 저기 뭐야 뭐 한번 팝업했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는요 상승 후에 상승을 하잖아요. 일단 상승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점에서 꺾이죠. 그래서 탄도부가 아래를 향하면서 낙하해야 되는데 낙하를 안 해요. 여기서 얘가 탄도 글라이드가 탁 분리되면서 얘가 뭐야 활공을 해요. 글라이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기권 있잖아요. 대기권에 보통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려면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죠. 이게 아니라 낮은 받음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대기권 내로 제대로 패는 대신에 초극초음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해서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이 튕겨 오르면서 비행해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대기권 표면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갔다가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글라이더잖아요. 여러분 글라이더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단은 바람을 잘 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별도의 추진기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뒤에 부스터 로켓이 달려 있었잖아요. 이 부스터 로켓을 통해서 얻은 속도와 위치 에너지와 공기역학적 구조만을 사용해서 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추진체가 없지. 이 탄도부는. 그렇기 때문에 탄도 비행을 수행하는 탄도 미사일이나 비행 중 지속적으로 자체 추진력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탄도 미사일하고는 전혀 궤적이 다르죠.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돌입할 때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면 지금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이 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앞서 제가 언급했죠. 주요 강대국들이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를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로 간주를 해요. 왜냐? 이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의 비행 특성 자체가 탄도미사일에 비해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해요? 발사 지점하고 표적 지점을 있는 최단 거리상에서 포물선 비행을 하니까 일단은 뭐예요? 계산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격 시스템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탄도미사일이 뭐야? 한번 떨어지다가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이걸 쓰는 게 워낙 요격하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거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더 이상 뭐 핵을 탑재해서 아니면 뭐 다탄도 미사일을 확 뿌리지 않는 이상 탄도 미사일의 가치가 예전만큼 높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탄도 미사일을 잡기 위한 너무나 많은 그 요격 시스템이 나왔죠. 뭐 사드, 뭐 패트리어트, 뭐 SM3 뭐 등등 해서 뭐 이지스에서 쏘는 거. 반면에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초기 상승 단계의 비행 방식은 탄도 미사일을 유수하지만 상승 이후 하강할 때 급속 하강을 수행한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기권 상층부를 미끄러지듯 활공해서 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거리가요. 그냥 이렇게 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같은 걸 쏴도요. 50%에서 100%가량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뭐 대기권에서 서핑보다시 촥촥촥 이렇게 가니까 이런 탄두를 추적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에서 떨어질까 낙하지점 예측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탄도미사일은 좀 궁극의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 뭐 핵만 탑재하면 공사노차라고 하죠. 명중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는요. 이게 글라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재도립용 글라이더의 이 어떤 공력 제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공력 제어가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뭐예요?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낙하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는 거는 당연하고 위치가 확인된 적 지대공 무기 체계 요격 영역을 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지대공 미사일이 여기 잔뜩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형이 부스트 글라이드가 활공을 해가지고 얘를 다른 쪽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다른 쪽으로. 훨씬. 그렇게 되니까 뭐야? 요격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탄도미사일이면 그냥 뭐 중간에 뭘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든 그 근처인데 얘는 뭐예요? 공력 제어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활공해서 요 코스로 올까? 이렇게 오네. 이렇게 오네. 재도립할 때 공력 제어나 방향 전환이 훨씬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부스트 글라이더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탄도 미사일에 비해 섬세한 자세 그리고 도립 경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다 레이더 등의 유도용 센서를 조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밀한 유도 센서를 여기다 조합하게 되면 항공모함 같은 대형 이동 표적을 상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탄도미사일을 뛰어넘는 무기체계예요. 그 아까 상대적으로 네. 기술 장벽이 낮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거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낮다. 사실 이 극초음속 글라이더를 활용한 무기체계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이걸 연구해서 이 새끼들은 빠지지가 않아. 그래서 쌍놈 새끼들이 할 때. 얘는 했는데 그 이후에 냉전 시기에도 이게 꾸준히 연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핵심 기술이 199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대기권 돌파와 재진입 이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그 글라이더에 사용하기 좀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이게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 5 이상의 극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극단적인 공기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기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력 가열로 인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잖아요.
막대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나온 게 있는데 마하 5 이상의 경우에 150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마하 10 이상의 경우엔 무려 350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열을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로 인한 구조 변형을 비행 시간 내내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예요? 특수한 소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특수한 구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재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 이 분야에서, 특히 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편이었어요. 조금 취약한 편이었어요. 또 하나, 극초음속 비행에서는요, 비행체 표면에 충격파가 생기잖아요. 막 뚫고 들어가니까 충격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극초음속 활공 비행을 장시간 지속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형상 설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극초음속 대역에서 적합한 공력 제어 기술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제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비해서 비교적 기술 장벽이 낮다는 얘기지, 이것만 얘기했는데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역시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고 대규모 실험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능가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만이, 그리고 항공우주기술 선진국들만이 이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 선진국에서만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뛰어든 거죠. 북한은 만들었다고 사진도 공개했고, 그 실험도 했고.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를 네. 실전 배치한 나라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중국의 DF-17, 둥펑 17 그거예요.